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2페이지까지 서론 조금 넘어서는 순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조금 낯서시겠지만 찰스 디킨스의 이 작품을 좀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영초고소와 같은 글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나의 관점,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글쓰기가 무엇일 것인가라는 좀 그런 그 어떤 상대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상대적 관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극단으로 밀고 가면 그렇지 않아도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또 이제 오늘날의 독자가 더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사실은 나 좀 봐줘, 나 좀 제대로 읽어줘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무엇인가 근대라고 하는 큰 문제를 던지는 것 이전에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맥락에서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바로 상대적 관점, 나의 관점에서 나의 맥락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충실한 독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나라고 하는 이 근대의 한 굉장히 큰 축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더더 커지는 지금 이 시점에 도대체 찰스 디킨즈는 실천가죠. 글을 쓰는 사람이죠. 비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또 박지원은 비평가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 실천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죠. 비평을 하면 그 위의 언어로 그 메타적인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 이전에 사실은 메타적 언어를 스스로 실천해보고 있다라는 점. 바로 이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논의가 박지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비평의 언어로, 메타적 언어로도 얘기를 해봤고 또 그 이야기 그런 목소리를 숨기면서 스스로 실천을 해봤는데 그렇게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심지어는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걸 실제로 이론을 하는 목소리 자체를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일치를 시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텍스트를 하나하나 주목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어딘가 좀 어긋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는 조금 삐끗삐끗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이 사람의 일관된 어떤 이론을 얘기한다기보단 더 풍부하고 결들이 좀 더 살아나는 논의로 좀 종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소망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를 읽어도 이렇게 조금 전문을 좀 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좀 고문이시다는 거 알겠지만 제가 읽은 독법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그냥 그 중간중간 좀 보겠습니다.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제를 이렇게 쓰는 이 텍스트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123페이지, 2페이지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초고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라고 하는 담화 형식을 다른 글들과는 좀 차별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글들에도 질문과 대답이 있긴 하지만 그 질문이 도입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문, 남의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서문을 쓰는데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이거 조금 요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박지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다른 글에서도 그 의뢰를 받아도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서문 의뢰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를 소거한 채로 자기 이야기를 이쪽에 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텍스트 밖에 어떤 맥락에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친분 관계를 얘기하는 게 보통의 서문에 뭐 아주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양상인데 그런 것조차도 일부러 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진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도입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래도 미흡하지만 한번 새로 좀 보려고 새로 좀 통사를 원문의 통사를 따라가는 식으로 좀 직역 위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영초고서 첫머리는 이런 현실적인 맥락 없이 곧장 대화 상황으로 돌입을 합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된 게 죄송합니다. 나여자가를 써야 되는데 제가 남을 여자로 좀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상황으로 문제적인 상황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이 자폐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변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 자체가 고풍스러운 문체로 써 있다는 거예요.
비루하도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아 이게 단순히 자폐라는 사람이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가 지지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논어에서 공자님이 당대적 상황을 비판을 하거나 누군가의 인물 평가를 할 때 쓰는 바로 그 문형을 이 자폐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여금 대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진술은 무간이라고 하는 사람, 즉 영초구를 쓴 이 무간 이덕무라는 사람의 시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루한 시가 뭐다라고 하는 본질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평가에서 이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자폐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로 재변되는 집단의 목소리로 재구성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비루함이라는 평가가 나온 근거는 바로 옛사람, 옛이라고 하는 시간성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그 언젠가로 고정된 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뒤에서 이제 대화 상황에서 좀 논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기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사함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된 이 유인데요. 단 한 번만 여기서 언급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고라고 하는 게 일종의 동료, 무리, 우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집단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기준이 되는 시간에는 집단성이라는 속성도 여기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사실 그게 또 있어야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마련된 뒤에야 모방의 대상도 분명해지고 또 소리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 소리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그걸 비틀거나 하는 그런 전략들이 구사가 됩니다. 고의 시간성과 제도성 그리고 이런 집단성은 구분의 원리, 베타의 원리와도 또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과 주변을 이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 자폐의 이 의미 달라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것이 이 베타의 원리가 그 상하의 질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비비, 뭐 누누, 뭐 비루하다라는 말이라든가 소소하다, 쇠세 이런 기호들이 이걸 뒷받침을 하는데요. 더구나 오늘날 옛날의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자는 다른 기호와 다르게 당연히 가치평가 판단을 강하게 내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단적인 이 옛 시대 자체, 집단화된 이 옛 시대가 어떤 속성을 지니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런 목소리를 드러내도록 만든다라는 그 전략에 있습니다. 이 대화 형식의 핵심이 바로 이 보여주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실체를 드러내는 게 바로 그 답변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과 답변이 그 길이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현실 상황을 역전시킨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이제까지 현실에서는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도전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하는 도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 일방성을 견제하고 상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더구나 나의 이 목소리에서 이거는 볼만하다라고 하는 요거 아주 가이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논어의 이 시를 논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의 속성, 시는 볼만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즉 공자님의 논리를 오히려 내가 배제받고 중심에서 밀려나는 그 공자 혹은 옛 시대의 언어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 논리에서 봐서도 내 논리가 더 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앞뒤로 막아놓고 보는 그런 형국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이거 참 볼만한 데가 아니라 뜯어보다라는 그 의미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의미 단락은 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의 진술이 이례적이고 압축적이면서 그리고 고의 핵심적인 속성을 모아놓은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간단히 비루하다라는 말 그 한마디로 치부해버리는 그 논리를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장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이관이라고 하는 이 공자의 시에 대한 이론이 펼쳐지는 양화 구장은 단순한 전거라든가 인용의 그 원천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의 마지막 진술,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진술은 또 바로 이 양화 구장의 다른 표현으로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진술들은 자폐가 사용하는 바로 그 고풍적인 언어를 내가 되받아치고 메아리친다라는 점에서도 또 한번 좀 뒤집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나의 답변의 첫 의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인용한 이 인용문에서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들, 고의 상대성이라든가
유사함, 그 모방의 실체를 분석하고 논증하는 걸 스스로가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방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지원의 다른 글들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선은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요. 모방 자체의 거부라든가 새롭고 참신한 것만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닮음을 뜻하는 이 모방자는 본뜸이라는 것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각 시대가 토대를 두는 전통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내 토대에서도 한번 읽어줘. 라고 하는 이제 독자도 같이 한번 가도록 하는 상대성이지만 이 그 상대성은 사실은 그걸 넘어가려면 나도 그 사람의 언어로 한번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덕무가 저것이 된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다라는 진술은 그의 시가 아무런 토대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뜨는 대상이 이 시간의 흐름에 있는 이상 전범, 본떠야 되는 그 전범 역시 시대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것을 본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방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오늘날로는 내 문제로는 문학적 문제로서 재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기호는 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대화라는 그 형식 자체를 지지하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관점의 상대성과 독자성, 그리고 관점 자체를 그리고 관점의 선택을 기본 구조로 삼는 그 대화라는 형식 이렇게 엮어내면서 주제와 형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맞물리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의 근원주의, 집단성, 절대성은 그것과 대립되는 관점, 무리로부터 벗어나는 관점 앞에 세워지면서 스스로가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죠. 그리고 이덕무가 얘기하지 않도록, 의뢰자가 얘기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의미단락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맞받아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의미 단락, 세 번째 의미 단락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단순히 주제나 이 논거 뭐 이렇게 가는 논증적 글쓰기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구사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문학적 방식 때문에 또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술을 이루는 그 언어 그 자체가 정확하게는 목소리의 측면에서 의미 단락이 구분이 되고 이렇게 한번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언어가 아닌 현실 세계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관훈장 사당에 대한 그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먹이 그 모사하는 대상뿐 아니라 종이와 먹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종이와 먹은 모방과 모방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주어진 전제 위에 어떤 무늬를 그릴 것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려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가기 위해서 종이와 먹, 그 다음에 먹이 그려내는 대상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이미 속담, 관용구라는 점에서도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그 특별히 남관악묘, 지금은 이제 남관악묘는 없어지고 동묘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죠. 이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한 거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유비출의 관계로 좀 대응하기 어렵고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바로 이 사례는 모방 결과물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제조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녀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이제 성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연령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연령의 기준은 두 번째로 갈 수 있는데요. 학질을 앓는 어른들이 관훈장의 상을 보기만 해도 넋이 나가고 어리 빠지는 것. 이건 이제 당연히 관훈장 상에 대한 훈련된 해석, 그 당대의 규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고 일반화된 양태로 나타난다는 사실, 바로 그것들이 이 해석이 자기의 고유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경험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또 지식인이 아니라 조선의 일반의 풍습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동화되고 관습하던 해석은 내가 왜 모방했지? 왜 모방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모방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 아시겠지만 관훈장의 이 사당의 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이 조선에서 조금만 머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좀 낯설게 바라보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1300년 전이나 그 당대에서 훨씬 전의 인물이 하필이면 조선의 서울에 이제 모셔진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관훈장의 상징 의미에는 이제는 그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오직 두려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관악묘를 통해서 조선이 어떤 희망을 걸었는지 관훈장 상을 본떠서 나타내려는 의미가 그 맥락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죠. 그냥 보기만 해도 학지를 떼기 위해서 가는 굉장히 자동화된 관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상징 의미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없게 되죠. 더 나아가서 관훈장의 상뿐 아니라 이 사당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것이 전통과 규범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인 모방물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당의 유래뿐 아니라 박전 당대의 상황에서 이곳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박지원 당대에는 명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민간 신앙이 세워졌을 당시의 비현실적인 기대, 희망 이런 의미도 상실하고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지식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겁주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바로 그 현상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네 번째, 이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나머지 이제 언어들, 후추를 통으로 삼킨다든가 남의 집 담비 가족이 부럽다고 해서 여름에 빌려온다라든가 수박을 겉을 하는다든가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상말들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런 진술이 바로 그 상말, 야인과 시속의 소리라고 하는 비판받는 바로 그 목소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호부터 본다면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을 하는 건데요. 자폐가 비판한 바를 바로 그대로 따라가되 모방인 내용 문제도 건드리면서 주제 그리고 모방의 구체적인 표현, 칭의, 즉 담화의 칭의에서 소리의 모방까지도 뒤집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선의 시가 뭐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좋은 것,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 될 텐데 뜯어놓고 나면 어딘가 좀 씁쓸한 예의죠. 어딘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 도대체 왜 이 예를 가지고 온 거지?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뒤에 그 의미 단락이라기보다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단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은 바로 앞에 단락, 즉 구런과 한나라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연결시켜서 좀 전체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폐가 비판하는 시속의 풍습, 관훈장, 그 다음에 뭐 수박 도타기와 같은 거 모방을 해보고 그 다음은 자폐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비방받는 대로 모방해야 될 대상, 그래? 그럼 모방해야 될 대상도 한번 모방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걸 동시에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본받아야 될 대상인 구런이나 그의 시가가 사실은 당대의 풍습을 내용 삼아서 당대의 소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새삼스러운 발견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런이 자기 시대의 풍습과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의도는 그냥 모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 시대의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통이 좀 더 불가능해지는 거고 불가능하니까 미래의 독자들은 다시 또 그 시대에 가서 우리 시대의 문제와 무엇이 연결되는 거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초대장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구런이 자기 시대의 풍속을 인정을 하고 적극 활용했던 것은 그 시대를 이끄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현실 위에서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기 시대의 현실과 소리를 모방한 결과는 오히려 모방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나의 첫 번째 의미 단락에서 옛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굳이 과거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증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 단락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례인 관훈장 사당, 동묘 혹은 남관악묘 이가 선택된 이유가 새삼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범과 전통을 모방하더라도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내 관점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집단 뒤에 숨어서 자동화된 의미만, 해석만 되풀이하는 바로 그 풍습이 조선의 지금이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조선의 풍이 뭐다라는 걸 굉장히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씁쓸한 풍속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외면할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구런의 예가 바로 뒤에 붙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런 유비추리가 논증의 전면을 지배하기는 하지만 이게 글쓰기만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박지원의 다른 글들과 연결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북벌로는 허위라든가 허약성이라든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 약간 허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건데 우선은 글쓰기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의 문화와 전통으로 좀 아우르려는 관점, 그렇게 확대해 보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점입니다. 비루한 언어로 오히려 비루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의미 단락의 그 실천적 글쓰기의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많이들 이거 이제 박지원의 문예의식이라든가 미학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또 언급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것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비슷한 결론을 간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다른 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만큼 논의를 확대했으니까 이제 지금 무관은에서 무관을 데리고 온 건데 아주 살짝만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무관이 또 여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논의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의 이 마지막 답변에서 처음으로 무관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거는 여기 그러면 우리 요 문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잠깐 제가 그 말씀드렸던 132페이지의 중간 부분인데요. 다른 글들에서 서문을 이제 받으면 이제 그 산천, 조선의 산천이라든가 풍습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려 있고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은 절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본질론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본질론이 아니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 단락에서 나온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그 무관은 조선 사람이라고는 당연한 사실의 지적은 바로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고라고 하는 그 옛시대 그 집단으로 되돌아가서 그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여기 와서야 그 고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중화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쓰이게 되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숨기고 꾹꾹꾹꾹 눌러왔던 거죠. 이렇게 앞서 들었던 관훈장의 사례는 다양한 모방의 대상에 그 관심을 두고 공부해 본다면 그 허위성과 허약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훈장에 대한 조선의 성인 남녀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은 원 맥락에 대한 무관심과 몰 이해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글쓰기를 포함하는 풍습 일반, 조선의 문화 전반을 가리키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중화라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한마디를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논의의 첫 부분에서 분석한 고에 내재된 그 또 다른 속성인 집다성과 배타성의 실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관이 그 모방을 했다면 그 한당의 체를 답습을 한다면 그는 조금 더 뜻은 실로 낮아지고 말은 더욱더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액면 그대로 물론 비평적인 용어기는 하지만 그걸 또 중심성과 배타성, 그 고라고 하는 그 기호 자체를 좀 한 단계 낮추려는 의도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훈장의 사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관훈장의 이 사례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무관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적인 진실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관찰하고 거리를 두고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세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담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 인용문에서 그 중화의 실체가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바로 그 중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경 상대편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경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불언이라든가 한나라 당나라와 같이 그래도 조금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고의 가장 원형이 되고 자폐조차도 너무 소중해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가장 중심적이었던 것 그리고 공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화부장 제일 앞에서 이 논의가 시작될 때 양화부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 양화부장의 시에 대한 논평을 하는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이제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경이 당대의 풍속을 담고 있다라고는 사실의 재발견이고요. 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눈을 돌리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획득하는 셈이 되겠죠. 내가 오히려 공자님 성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초점이 방금 전에는 이덕무를 얘기하다가 중간 단계도 없이 갑자기 시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바로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덕무처럼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이덕무로 대변되는 우리 집단 새로움을 지지하는 이 집단의 논리가 공자하고 그리고 성인과도
맞서게 되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통시대의 가치론적인 위기로도 양극에 있는 두 사례가 이제 마주보게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13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무관의 시와 조선이라고 하는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본다면 또 이 부분에서는 주변을 강조하는 그런 기호들이 집중적으로 앞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좀 분석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화에 상대하는 동쪽, 좌해, 후미진 나라, 삼한, 맹남, 제녀 뭐 이런 기호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폐라든가 그가 대변하는 고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한없이 낮은 주변부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열국 혹은 제하라고 하는 이 평평한 토대를 이야기하는 기호하고도 동시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공자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가정법에 중원 대신 제하라는 기호가 사용됨으로써 이제 공자의 관점도 사실은 조선이라는 궁벽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이라든가 나라와 같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그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가이관이 야, 이거 참 볼만한데? 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술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논어라는 가장 강력한 전거에서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처음에는 나였다가 이 본다면이라고 하는 주체가 공자님으로 여기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폐에게는 굉장히 낮게 보였던 나의 관점이 사실은 공자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혹은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참신한 글쓰기가 공자님의 시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수사학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바로 그런 뒤에야 조선의 풍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는 조선의 시풍이 무엇이다라고 본질적으로 짚어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전체적으로 시간의 그리고 시대의 상대성과 도착성을 인정하고 그 객관성을 강조하는 맥락이 우세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이다. 씁쓸하지만 좋은 것만 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관점들의 공존, 뭐 이런 것들을 그 글쓰기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또 얘기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결론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모처럼 그 박지원의 명문장 영초고서를 매우 자세하게 분석 비평한 조경원 선생님의 긴 글을 읽었습니다. 조 선생님이 공을 들여 영초고사가 취하고 있는 글쓰기 전략, 문체적인 특징, 또 그리고 그러한 글쓰기가 지향한 의미를 설명해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선생님이 결론에서 필자의 눈에 아직 띄지 않은 어떤 중요한 텍스트 내적 요소들에 대한 지적과 질정을 바랄 뿐이라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토론문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조 선생님 방식으로 박지원의 영초고서를 읽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초고서 글쓰기를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를 서론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비유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말하기보다 왜 박지원의 글 가운데 영초고서를 선택하였는지 또 문체 분석을 통해 무엇을 이론하고 싶은 것인지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각주 6번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초고서에서 제기하는 문학론 또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과 차별화된 발표자의 문제의식이 서론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1번과 연동되는 말씀입니다. 이덕무의 영초고 자서와 박지원의 영초고서에 대해서 광명관 스님께서는 의고주의 비판과 공안파 수용 양상을 자세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독해를 한 영초고서에서 보이는 박지원의 시간 상대론, 공간 상대론이라 명명할 수 있는 논리로 중국과 조선에서 성행하고 있던 의고파를 비판하는 핵심 논리로 삼은 점, 또 고전의 언어 가치를 무너뜨리고 모든 언어를 평등한 기호로 파악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 부분 국풍을 논한 대목에 대해서도 반의고적 맥락에서 현재와 현실에 입각한 창작을 요구하는 논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그 공안파 수용과 관련하여서 이 글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과 선생님의 논의는 어떻게 다르다고 할 것인지요. 세 번째,
박지원의 글쓰기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지원의 글은 고문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소품에 경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문과 소품의 대립적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글쓰기라고 여러 연구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초고서가 전범이 되는 고문의 언어, 문체를 변용하여 고를 고수하는 집단의 논리에 대항하고, 이 부분은 선생님 2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품의 글쓰기를 통해 현실에 생동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이 비루한 언어 부분 3장입니다. 그런 글쓰기 전략을 영초고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 전략, 문체 특징이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매우 잘 분석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문체 분석이 자세한 것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자폐가 이동무의 시를 가리켜 지적한 야인의 비루함에 안주하고 시 속의 자질구레한 것을 즐기는 이동무의 시, 또 박지원이 마지막에서 조선의 국풍이라 평가한 이동무의 시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고에 맞서는 언어 전략 대화와 모방에서 대화는 나와 상대가 대등하게 상호 소통할 때 대화라고 할 수 있지, 영초고서처럼 자폐의 말을 화두로 삼아 박지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두고 대화라고 명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초정집서도 자문자답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수사적 설정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왜 유연을 내세워 집단의 생각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설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굳이 이동무나 영초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 물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서문이 그 서문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지원은 초정집서도 그렇고 영초고서도 그렇고 그 영초고와 초정집을 빌려와서 자신의 문학론을 주장하는 걸로 서문을 변용 활용하였기 때문에 하등의 이 이동무의 시에 대해서 왜 의뢰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동무는 영초고 자서를 1760년 20세에 썼습니다. 이때 박지원 나이가 24세입니다. 또 선행연구에 의하면 65년까지 이동무는 박지원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김명호 선생님께서도 68년에야 이르러서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지한 문학적 토론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동무가 박지원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글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어쩌면은 의뢰를 하지 않아도 박지원이 보고서 그걸 빌미로 자신의 공안파적 문학관을 주장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논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지원의 문학론의 완성이라고 여러 연구자들이 평가하는 벚꽃창신론이 전개된 초정집서는 32세인 68년에 초고를 썼고 4년 뒤에 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영초고서가 박지원의 어떤 문제의식, 벚꽃창신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 번째는 그냥 번역의 문제인데 좋은 번역이 선행 연구자분들께 의해서 있는데 굳이 본인의 번역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하는 그냥 이거는 거의 그야말로 사족으로 붙인 말씀입니다. 안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초고서를 읽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선생님과 제가 좀 많은 좀 다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선생님의 그런 도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주셔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좀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당연히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번역을 제가 이런 번역이 좋다라는 걸 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통설을 좀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라는 형식이 제가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동서고금을 좀 막론하고 이 대화라는 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담화 구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박지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좀 미리 써온 거를 좀 읽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아주 친근하거나 반가운 사이가 아니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소통의 불가능성 혹은 불투명성을 최소화시켜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글쓰기 형식이라든가 그 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균형성이 대화의 토대이고 궁극적인 의의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나와 다른 인식의 지평과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도대체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분류와 대면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실체를 자연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자 하는 논증의 핵심과 마주설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진 상태로 가지고 보여주기, 이렇게 하면 마주보게 되거든요. 글쓰기라는 결과 자체로는 그렇게 드러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불균형성, 당연히 박지원이라든가 이 논리를 지지하는 그 교우 관계들을 보면 현실에서는 어떤 득세를 하지는 못했죠. 이제 그런 불균형성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글쓰기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화 형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시도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덕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역시 이제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박지원이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의뢰가 오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맥락이 분명하지는 않으니까요. 자신의 그 논리를 좀 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는데요. 제가 지적한 대화의 두 가지 핵심적인 토대와 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에서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글에서는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서문의 의뢰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고문이라는 지평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한패가 돼서 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오히려 서문의 의뢰인을 배제하고 또한 이덕무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현실에서 받는 부당한 비평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좀 객관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폐의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왜 여기에 이렇게 반대로 나왔을까요?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의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역설이 오히려 배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해질까 봐 여기 글에서는 좀 제외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영초고서가 박지원의 벚꽃청신론의 바탕이 되는 글쓰기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벚꽃청신이라는 이 용어가 함의하는 바는 이걸 사용하는 그리고 사용하게 된 맥락, 연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다양한 편차가 있기도 하고 연구자의 또 문제만이 아니라 이 박지원이 다른 글들에서도 굉장히 다른 결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초고서는 당대의 글쓰기에 강요되고 있는 집단적이고 지배적인 논리인 맹목적인 법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텍스트에서 당대 문화에 일그러진 그 모습, 그 맹목적인 모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글쓰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전에 나타난 성인, 공자의 어법, 논리,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맹목적인 법구의 비논리성을 스스로가 말하면서 추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점들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큰 틀에서 박지원의 여러 가지 글들을 말씀을 하실 때 영초고서의 어떤 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인용으로 언급을 하시지만 이 영초고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들을 하나하나 좀 축적을 해서 보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개별 텍스트에 대한 좀 꼼꼼한 분석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귀납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어딘가 일관되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박지원의 진짜 하려고 했었던 그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강명관 선생님이나 이런 그 김명곤 선생님 그리고 박희영 선생님의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제 너무나도 좀 반가운 점도 있었고 서지적인 문제, 이제 몇 살에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저도 늘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 제 궁금증이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또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좀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강명환 선생님이나 박지원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선생님들이 보셨던 바로 명나라 명청시대의 여러 가지 그 소품들, 그 지식인들의 그 글들을 저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검토해가면서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는 저의 과제로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 이 텍스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문제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던지고 그 어떤 그 근거로서 얘기를 해서 뭔가 벚꽃창신론의
단계 그 계단 하나를 이제 더 놓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도법으로도 한번 보는 게 오히려 그 고전 그 자체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근대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한번 해법을 글쓰기라고 하는 걸로 바위에 계란치는 심정으로 하는 흔적을 남겨보는 그런 글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으로 좀 연결해보고 싶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나요? 한마디만 하고 지금 나의 관점, 박지원의 나의 관점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나의 관점 안에 지금 고전의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지만 나의 이 관점을 얘기하는 것에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조선 후기에 그 공안파의 문학적 논리가 또 집단적인 논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대로의 박지원의 나의 그 관점을 본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좀 선행 연구와는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비껴나가 있는 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굉장히 공들여서 분석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고의 모방의 문제성을 박지원이 어떻게 제기하고 또 그 창작에서 어떤 식으로 또 고전을 변형하고 또 반박하고 했는가 하는 것들도 충분히 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글을 발표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고의 문제나 현실에 강조하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잘 안 된 것처럼 오독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그 앞부분에 좀 어떤 그런 것들과 좀 한번 얘기를 하고 나는 나의 이론 이거를 위해서 나의 이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체 분석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선행연구 그 부분은 저기 발표문에서 이제 설득을 하려는 수사적인 효과를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그 선행연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완성을 해가면서 충분히 좀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